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유광수 교수님과 고전 문학에 담긴 인간다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광수입니다. 네, 지난주에 춘향전과 흥보전을 현재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옛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재밌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니 놀라웠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고전을 공부할 때 즐겁습니까? 늘 흥분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네. 재미가 없죠. 일단 모르니까요. 네네.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느낌으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전혀 모르고 그냥 배워가는 거니까 알기 급급한 거죠. 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영어 단어 막 외울 때 급급한 거 하고 근데 그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느끼는 느낌과 상황을 알면은 좀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전이 있는 그대로 어떤 의미였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요. 네. 너무나 흥분이 되고 기쁘고 나중에는 차분해지면서 때로는 가끔 눈물도 납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뭐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없는 이 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위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그렇죠. 그런 게 느껴집니까? 그런 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전을 조금은 그 단순화시켜서 많이 보고요. 그렇죠. 동화책처럼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길게 보고 있으면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느끼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좀 옛날 이야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죠. 재밌는 건 아무리 재밌는 것도 교과서가 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재밌어도 시험 보기 시작하면 재미없죠. 그렇죠. 이건 뭐 네. 고전 아니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그렇게 생길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더 노력해야 될 건데 요즘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접근하기가 좀 힘드신 거예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전도 생생하게 있는 건데 네. 그것을 좀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둘이 서로 막 이게 좋은 의미의 시너지는 아니지만 시너지가 돼서 어려우니까 귀찮아, 없으니까 안 읽어, 뭐 이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통해서 좀 재밌게 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운몽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구운몽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흥부전이나 춘향전에 비해서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요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요, 흥부전이나 춘향전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구운몽은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있습니다. 네. 자, 구운몽.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구운몽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 제 네네. 생각이지만 아마 저를 동의 안 해주셔도 되지만 먼 훗날 제가 죽고도 한 몇십 년 후르고 몇백 년까지는 아니고 흐른 다음에 맞을 말, 네. 동서고금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소설 작품을 골라라라고 하면 저는 구운몽이 1, 2, 3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전 소설 작품 중에 넘버원은 당연히 구운몽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거고 전 세계로 봐도 1, 2, 3이다. 전 세계도 해도 제가 1위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왜 건방지냐면 제가 전 세계 모든 작품을 뭐 다 읽을 수도 없지만 네. 유명하다는 것까지도 제가 다 읽었다고 할 수 없어서 제가 1, 2, 3이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재밌으면서 이렇게 철학적이면서 이것을 문학 양식 작품으로서 녹여내면서 인간의 본질과 깨달음을 주는 텍스트가 과연 있었나? 깊이로만 치면 구운몽보다 더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작품들은 많습니다. 재미로만 쳐도 구운몽보다 더 재미있는 소설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잘 겸비해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있을까? 보면 구운몽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아니 뭐 제가 사실 이게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선녀가 환생해서 맞습니다. 와이프가 많고 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남성 판타지 같은 내용 그런 아닙니까? 거죠. 네,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거창한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좀 희한해서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좀, 예. 아마 이 시간 제가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전달을 잘
받으시면 네. 아마도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믿는다는 말을 2번이나 했네요.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을 2번이나 하신다는 건 안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 틀림없다라는 이거를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자, 구운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일단 이거부터 야, 해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네. 학교에서 네네. 구운몽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학교에서? 구운몽의 주제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라는 말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냐면 인생은 한낮 봄날의 꿈처럼 헛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라는 말을 요즘의 쉬운 말로 바꾸면 인생은 헛된 거야라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부질없는 거야라는 것이 구운몽의 주제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허. 제가 그거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구운몽을 지은 분은 서포 김만중이라는 분입니다. 17세기에 일단 네. 김만중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김만중이라는 분이 구운몽을 왜 썼냐 하면 왜 썼냐라는 걸 학자들이 연구해서 안 게 아니고요. 네. 왜 썼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후손들이 설명했어요. 후손들이 이거 드문 케이스네요.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구운몽이 네.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케이스잖아요. 없는 케이스죠. 이분이 왜 이걸 썼는지 했을 때 모든 학자가 아무도 이론에 없이 동의하는 게 뭐냐? 귀향지에 가서 네. 이 김만중이 홀로 늙으신 어머니가 윤씨 부인인데요. 네. 어머님을 위로하려고 구운몽을 창작했다라는 거는 99.9% 모든 제가 100%라고 안 하는 건 세상에 100이란 걸 안 쓰려고요. 네. 99.9%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것만 들으시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김만중이 이제 유배를 갔냐면 김만중 집을 좀 알아야 되는데 김만중의 형이 김만기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집안이 광상김 씨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로라는 집안이네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바로 국가의 임금을 호종했던 인조 때, 네. 우리 병자호란이 있었죠. 정유재란. 네. 네. 그때 그걸 호종하다가 그 울분, 외국 오랑캐들에게 침범당했던 그 울분과 이걸로 결국 이게 자살을 했던 김익겸이라는 분인데, 네.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임금을 모시다가. 네. 돌아가셨을 때 옆에 어머니, 다시 말하면 이 윤씨 부인은 젊은 분이죠. 옆에 형 김만기를 손에 쥐고 뱃속에 김만중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복자라고 부르죠. 네.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러다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못 봤네요. 윤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형과 동생을 키운 거죠. 김만중을. 그러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형은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관직에 나갑니다. 당연히. 네. 그런데 동생인 김만중에게는 얼마나 얘가 딸 같고 막내 같고 이건 이제 자식 낳은 분들은 아시지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나랑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네. 김만중 역시 관직에 나갑니다. 김만중과 김만기가 어떤 거냐면 숙종이라는 사람,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아시죠? 네. 바로 인현왕후가 왕비고요. 장희빈이 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현왕후가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죽고 나서 다시 얻은 사람이 인현왕후입니다. 아, 그렇군요.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은 인경왕후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인경왕후 김씨가 정실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인현왕후 민씨를 얻으신 거죠. 다시 정실로 드린 예. 거고요. 네. 인경왕후 김씨가 누구냐? 바로 김만중의 형 김만기의 딸입니다. 아유. 엄청난 명문가라는 걸 아시겠죠? 이 시대에 진짜 쉽게 말하면 김만중은 숙종이 조카 사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고 이분들은 당연히 노론 계열이었고요. 나중에 인현왕후 민씨 역시 노론 계열입니다. 네. 그러니 김만중은 인현왕후를 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네. 장희빈과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인현왕후가 폐비가 되고 막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풍자해서 만든 작품 사시 남정기를 집필한 사람도 김만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현왕후가 폐비됐다. 정치 얘기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텐데 장희빈이 그랬다. 막 이게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김만중은 강하게 인현왕후 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로 계속 귀향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장희빈 때 귀향 갔겠군요. 갔습니다. 계속 귀향을 갔는데 평생에 3번 귀향을 가는데 첫 번째 금성이라는 곳에 귀향을 가고 네. 한 6개월 정도 있다 돌아오시나 그래요. 두 번째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 귀향을 가시고 마지막으로 남해에 귀향을 가셔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남해입니다. 네. 귀향을 가셔서 결국 남해에서는 거기서 돌아가셔요. 남해는 진짜 멀리도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남해는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너는 정말 천벌을 받아 완전히 찍혀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운몽을 어디서 지으셨냐면 평안북도 선천에서 지으셨어요. 두 번째 귀향. 예. 귀향지에서 지으신 게 틀림없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하면 구운몽은 귀향지에서 홀어머니인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창작한 겁니다. 네.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거냐? 젊을 때부터 홀로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어린 형과 뱃속에 있는 나를 키워오신 분이세요. 효자 소리는 못 듣지만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생신에도 갈 수가 없겠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지었던 것이 뭐다? 구운몽입니다. 그런데 구운몽의 주제가 뭐라고요? 엄마, 인생은 말짱꽝이래. 이게 말이 될까요?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네요. 그냥 말이 안 돼요. 내용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천하의 효자인 김만중이 그냥 썼으면 괜찮아. 엄마를 위로한다 그러면서 엄마를 약 올려요? 엄마 연세 드셨죠? 나 지금 멀리 와 있는데 아유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말짱꽝이에요. 엄마 그냥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엄마한테 할 말은 아니죠. 그런 좋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럼 왜 쓴 거예요? 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건데 뭐냐면 어머니 인생은 한낱 꿈 같지만 꿈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우리의 현세의 삶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라는 불교적인 깊은 사상을 응축한 이게 공사상인데요. 우리가 빌공자 쓰는 공사상을 응축한 내용이 구운몽입니다. 윤씨 부인은요. 불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셨어요. 깊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구운몽을 읽고서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하셨고 정말 구운몽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불교 사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걸로는 장자의 나비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장자의 나비 얘기도 나옵니다. 장자의 나비 얘기도 나오고 바로 이 작품 전체가 바로 뭐냐면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지금도 조금 정치 얘기하냐고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공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잘 예수를 믿고 잘 착하게 살면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윤회를 하죠. 윤회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윤회입니다. 자, 현실을 살면서 선업을 쌓아서 선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괜찮게 윤회에서 태어납니다. 악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쁘게 윤회합니다. 그래서 축생, 짐승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쁘면 지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끝으로 하시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일단 업을 씻고 나서 다시 축생으로 다시 또 윤회합니다. 이 지상에서 잘 살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선하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천상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천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윤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없는 윤회예요. 천상이 끝이 아니라 그쵸. 천상에서도 윤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천상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1개, 2개, 3개에서 쫙 많고 우리가 소위 하는 미륵불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무슨 6개 4천에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태어났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네. 인간의 존재는 끝나지 않고 끝없이 윤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본질을 끊어내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윤회의 고리를 끊고 바로 해탈해서 서방종토 극락으로 가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죽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업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을 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있는 것을 있지만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공사상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결국 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종교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이니까요. 네. 자, 작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어느 날 서방에 있는 아주 훌륭한 돌을 닦으신 육관대사란 분이 중국에 오셔요. 네. 오셔서 남악 형산이라는 곳의 연화봉에 연화도량이라는 절을 지으십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신통력이 뛰어난지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돌을 닦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대단해서 그 밑에 사는 동정호에 있는 용왕까지도 가끔, 용왕인데 사람으로 변신해서 같이 육관대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구운몽은 딱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육관대사가, 야, 내가 맨날 여기서 설법하고 있는데 용왕이 나한테 와서 맨날 듣고 가더라. 가서 인사 좀 전하고 고맙다고 하거라. 누가 가겠니? 했더니 성진이라는 제자가 자기가 가겠다고 갑니다. 네. 그날 아침 결국 가는데 얘는 신통력이 있으니까 막 하늘을 날아가지고 용궁에 가가지고 잘 놀고 있는데, 네. 이 남악 형산 옆에 위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상에 있는 선녀였습니다. 네. 그분의 시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8명을 보내서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하러 보내요. 팔선녀가 여기를 옵니다. 와가지고 같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이 둘이 결국 나중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만나요. 용궁에서 돌아오는 이 스님과 팔손녀가 만나서 네. 결국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서로 감정을 느끼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이제 성진이라는 네. 사람이 용궁에 갔다 돌아오게 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밤에 저녁에 가만히 있는데 고민을 시작합니다. 네. 이 고민이 가장 중요한데, 야, 내가 아까 봤던 손녀들 너무 예쁘더라. 네. 내가 용궁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야, 참,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은 아주 신통력도 뛰어나고 대단한 불제자인데, 네. 야, 내가 남자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야, 이 부처님을 믿는 건 좀 답답해. 기껏해야 이렇게 옷 입고 뭐 그냥 음식이나 먹고, 물론 돈은 대단히 높아. 그런데 야, 좀 남자라면 말이야, 출장 입상을 해야지. 벼슬을 하고 나가서 막 이제 승상이 되고 막 남자답게 해야지. 유교적인 삶을 막 꿈꿉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야, 내가 그냥 불제자인데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다시 내가 마음을 해야지 하면서 참선을 이렇게 하려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동자가 부르다. 사형, 왜? 스승님이 부르세요. 쫙 갔더니 스승님이 사람들을 다 깨워놓고 한밤중에요. 팍!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네? 제가 뭐요? 너는 용궁에 가서 세상에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8선년을 만나 말을, 언어를 나쁘게 수작하고 돌아와서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했다. 사람이 몸과 마음과 언어가 중요한데 너는 다 파괴를 했으니 너는 당장 윤회를 해야 된다 해서 벌을 받고, 네. 어떻게 되냐면, 자, 저승에 가가지고 염라대왕을 만나서 갔더니 팔선녀도 줄줄이 다 끌려왔어요. 그래서 다들 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벌을 받은 다음에 각각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진이라는 사람이 양소유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네. 태어나서 아주 신나게, 우리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의 선녀들이 변신한 8명의 여자들을 샥샥샥샥샥 만나서, 만나는 것도 재밌어요. 각각 만나서 다 만나고 할 수 있는, 남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합니다. 네. 8명의 부인이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아.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부인을 8명 두기도 힘들지만 8명을 부인을 둬도 될 만큼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네. 나가서 전쟁을 하면 늘 이기고 하늘이 도와주고 엄청난 일을 해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서 대승상이 돼요. 네. 왕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한 어느 날 생일 잔치에 이 양소유라는 사람이 갑자기 헤어지기로 맘먹어요. 나 이제 떠날련다. 그랬더니 그 부인들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 자꾸 꿈을 꿔.
꿈을 꾸면 웬 젊은 승려가 참선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불교 쪽에 내가 인연이 있나 봐. 자, 지금 양소유는 윤회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삶을 사니까 성진이라는 전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인간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3개가 있어. 유교, 불교, 선교, 도교야.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유교는 내가 해봤잖니? 여기까지 할 만큼 했잖니? 네. 해봐야 결국 죽으면 끝이야. 신선이 되는 거는 다들 되고 싶어 하는데 봐라. 진시황도 못했고 한무제도 못했고 나라고 되겠니? 그런데 내가 요즘 꿈에 자꾸 불교 그거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불교 쪽에 인연이 있나 봐.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 머리 깎고 떠날래. 떠나서 이제 불교에 정심을 해서 내가 불생불멸할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진정한 해탈하는 그 모습이 되고야 말겠어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네. 참 남자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집에서는 부인들이 안 싸우고 애들도 쭉쭉 잘 크고 밖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잘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나 떠날게 니들 잘 지내 뭐 이래도 부인들이 어머 그러세요 하면서 다들 축하해줘요. 이때 비현실적이네요. 아주 네. 비현실적이죠. 네네. 아주 남성 판타지예요. 여기까지는. 네. 이때 정말 중요한 구운몽의 마지막 16장 부분인데요. 어떠냐? 웬 늙은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허허 저를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나를 모르십니까? 한 다음에 갑자기 거기서 지팽이로 돌랑간을 뻥뻥뻥 두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구름이 뭉게뭉게 핀 순간 꿈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양소유가 아니었던 거야. 자기가 지금 아침에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참선하고 있었는데 아침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네. 자, 이게 어려워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네네. 성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맨날 불교 승려로서 도를 얼마나 잘 닦는지 신통력도 뛰어나고요. 하늘도 날고요. 그대로 용궁에도 가고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휙 던지면 구슬이 되고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하는 어마어마한 불교의 제자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팔선녀 예쁜 여자들 만나서 약간 마음이 살랑거리고 그래서 갑자기 불교는 조금 별로고 나도 유교로 좀 성공해서 좀 멋지게 살아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꿈을 꿔가지고 정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유교적으로 성공하는 모든 걸 다 꿈꿔본 거예요. 꿈으로 꾼 거죠. 꿈을 네. 다 꿨죠. 네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환생해가지고 다음 생인 줄 알았더니 꿈을 꾼 겁니다. 딱 깨고 났어요. 네. 자, 그 다음이 대부분의 분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의 원문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기쁘잖아요. 자, 이때 성진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하, 유교는 쓸데없는 거야. 내가 해봤어. 그거 결국 죽어. 나이 들어서. 역시 불교가 최고야. 내가 꿈에서도 해봤잖아. 내가 불교를 다시 오려고 했잖아. 야, 역시 불교가 최고구나. 이러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갔더니 육관대사가 계세요. 허허, 성진아, 인간 세상은 즐거웠느냐? 그러니까 스승님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먹어가지고 바보처럼 어머머 제가 글쎄 세상에 그런 부귀 욕망과 정욕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니까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일반 소설이면 그래 이제 깨달았느냐? 열심히 득도하거라 이래야 되죠.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육관대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허허 양소유와 네. 성진과 뭐가 진짜니? 너가 양소유가 되었다는 꿈을 꿨다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허허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네가 아직 꿈을 못 깼다. 자, 분명히 성진이 꿈을 꿨습니다. 양소유가 되는 꿈을 꿨죠. 그죠.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직 꿈을 못 깼대요. 야, 아니,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자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지금 불교 만세예요. 유교 아웃. 유교는 죽으면 끝이니까 불교 만사야 하고 성진이 막 온 거예요. 그게 성진이 깨달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 거죠.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허허 이 답답한 사람 봤나. 육관대사가 하는 말. 허허 이런 답답한 사람 봤나. 네가 보기엔 양소유는 잘못이고 성진이 옳다고 그러는구나.
허허, 너는 유교적인 삶은 잘못이고 불교적인 삶은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뭐가 진짜인데? 그랬더니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죠. 이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겠노라 하고서 바로 금강경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네 사구로 돼 있는 유명한 계를 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꿈 같고 거품 같고 이슬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는 순간 성진과 그때 이제 팔선녀들도 왔거든요. 와가지고 배우겠다고 다들 깨달아요. 득도합니다. 금강경에 있는 이야기는 금강경이라는 불경의 핵심은 공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게 일반인들 이해하라고 쓴 글이 아니라 어머니 이해하고 위로하려고 쓴 거니까요. 어머니는 그 배운 분이셨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셨던 겁니다. 어머님은. 자, 이제 한번 공사상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존재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자의 호접지몽을 이야기합니다. 육관대서도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느 날 말이야 장자가 꿈을 꿨다. 꿈에 장자가 호랑나비로 변신을 했다. 그러다가 살다가 꿈에서 깼다. 그리고서 장자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장자는. 내가 호랑나비가 된 건지 호랑나비가 내가 된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지 하는데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장자가 진짜인가 호랑나비가 진짜인가 모르겠다고 한 말이에요. 그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장자는 인간이죠. 네. 인간인 나는 제가 유광수입니다. 저는 유광수라고 알고 있고요. 저는 유광수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광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생에 호랑나비였어 내가. 네. 근데 호랑나비가 전생에 있다가 내가 지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뭘로 얘기하냐면 장자가 있는데 장자가 꿈을 꿔서 호랑나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자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장자는 옆에 있는 기린이 있어 어딘가에. 그 기린이 꿈을 꿨는데 기린의 꿈속에서 기린이 장자로 변신한 거야. 그럼 기린은 뭐냐? 아니 기린은 여기 있는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벌레의 꿈속에서 바퀴벌레가 기린으로 변신한 거야. 뭐가 진짜인가요? 프랙탈이네. 프랙탈. 요새 과학으로 프랙탈입니다. 얘기하는. 예. 제가 이 책을 쓸 때 프랙탈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프랙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성진이 진짜인가요? 양소유가 진짜인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 복잡할 테니까. 성진이라고 내가 알고 사는 동안은 성진이 진짜죠. 그러나 양소유는 양소유가 나는 양소유라고 알고 지내는 동안은 양소유가 진짜입니다. 그러나 양소유는 사실 진짜가 아니라 성진의 꿈이죠. 그러면 성진에게 육관대사가 한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 성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가 저기 있는 나비가 성진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너의 전생이 나비인지 아니면 나비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너로 변한지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아집을 가지고 확신하니? 이게 바로 아집. 다시 말하면 나는 성진이 틀림없어. 나는 양소유가 틀림없어라고 해봐야 양소유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고 그러나 그 윤회의 단계에서는 진짜였겠죠. 불교 이 구운몽의 핵심은 우리 모든 존재는 그 윤회의 단계에서는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고 살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닌 다른 존재야. 그럼 진짜 존재는 뭔데? 성진이 진짜야? 양소유가 진짜야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둘 다 진짜가 아니야. 그럼 진짜가 아닌데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 진짜가 아니지만은 윤회 인생의 한 상으로서 한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게 성진일 뿐이고 양소유일 뿐이야 라는 말을 구운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서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뭐 제가 깨달은 게 다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것처럼 일생은 일장춘몽이다라는 것이 구몽의 메인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얘기가 어렵죠?
잠깐 음악 들으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마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아람의 여러분이 연주한 곡입니다. 살아가다. 이아람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살아가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인문학 산책 12월 코너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유광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구운몽 읽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가 좀 진행이 됐죠.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를 생각을 정리하다가 든 질문을 먼저 드리면요. 그러면 결국은 성진이도 그렇고 양소유도 그렇고 성진이가 양소유 꿈을 꾸거나 양소유가 성진이 꿈을 꾸거나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성진이던 시절에는 성진이가 맞는 거고 양소유던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양소유가 맞는 거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자 이건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네, 충실하게 살면서 내 무슨 생각이나 내 관념이나 내가 옳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뭐가 진짜다 가짜다 이런 것도 의미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제 삶으로 대입을 한다면 네. 제가 한석준이고 제 전생에 뭐였는지 다음 생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생에 저는 한석준이니 이번 생에선 제가 한석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서 결국 어떤 거냐 하면 그러므로 내 삶이 허무해. 내 삶은 의미 없어. 나는 대충 살아도 돼. 또는 나는 그냥 이 삶을 그냥 대충 끝낼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게 겁니다.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삶은 이번 삶으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에게 위로가 됐던 겁니다. 어머님의 상황은 지금 척박하죠. 남편도 네. 없고 자식도 멀리 가 있어서 걱정되고 귀향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아오지만 두 번째 귀향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죠. 그때 어머님께 드리는 정말 든든한 응원의 메시지가 바로 구운몽이었던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구운몽과 김만중의 배경 설명을 했고요. 이제 작품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뭐 남성 판타지네 뭐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작품 문학적으로 재밌는 부분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다채롭고요. 그렇죠. 그 인물들끼리 계속 서로를 속여요. 그렇습니다. 네. 이 구운몽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속고 속이고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주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속고 속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속이기도 하고 내가 다시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맞다고 보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속이는 게 뭐냐면 정경패라는 아주 양갓집에 귀한 귀수가 있는데 그 네. 여자를 한번 보려고 양소유가 여장을 해요. 여장을 하는데 양소유가 워낙 예쁘게 잘생겨서 여자인 줄 알고 가서 멀리서 정경패를 봅니다. 서로 보는 동안에 옛날에는 외간 남자를 보면 안 되거든요. 보는 동안에도 몰랐는데 양소유가 약간 음심이 동해서 곡을 연주하는데 사마상여의 곡을 연주하는 순간 그 정경패가 딱 보니까 남자였던 거야. 그래 알아봐서 확 속았죠. 그게 너무나 분해서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자기의 몸종인 가춘이라는 여자한테 시켜가지고 양소유를 아주 안달나게 속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춘운을 선녀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양소유의 시중을 들게 해요. 밤마다 선녀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데 점점점 양소유가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 사람 선녀 아니고 너 여기 있잖아. 무덤까지 데려가서 이거 죽은 여잔데 여기서 귀신이 된 거야. 라고 해서 그 가춘은이라고 실제 여잔데 선녀라고 거짓말해서 선녀랑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매일 밤을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는 귀신이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아서 어머 귀신이야 그래도 나는 저 여자 없이는 못 살아라는 식으로 막 거기에 치목돼서 막 상사병이 걸려서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합니다. 양소유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불러낸 다음에 그래 한번 나와봐 했더니 바로 선녀였고 귀신이었던 그 여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선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 속았어 하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온 집안이 양소유, 사위 양소유를 속이면서 옛날에 자기 얼굴 한번 몰래 훔쳐본 거에 대한 복수를 시원하게 했다라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남을 막 속이는 거죠. 근데 이때 속일 때도 가춘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선녀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선녀라고 믿어버리고 네.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귀신이어도 괜찮아라고 귀신이라고 믿어버리고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어떤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계속 재밌게 만들므로써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질을 본다는 것, 진짜가 뭔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끝없이 숨는 진짜가 겁니다. 뭐고 가짜가 뭐냐에 대한 네. 그런 끊임없는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북방 쪽에 갔을 때는요. 북방 쪽에 갔을 때 굉장히 예쁜 북방 쪽 기녀가 있었는데 네. 이분이 좀 보이시해요. 그러니까 이 8명의 여인들이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보이시한 그 기녀 출신 여자가 남장을 하고 와서 양소유랑 같이 돌아오면서 서로 간에 막 말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잘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룻밤을 여자로서 같이 지내게 돼요. 근데 같이 계속 오면서 남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여자였구나 하는 것으로 또 속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거는 문학적으로 어머 여성이 좀 우리가 문학을 보는 사람은 어머 남자로 변신해도 정말 예쁠 만큼 그런 보이시한 여성도 있네 그런 기녀 원래 아주 막 정말 화사롭게 아름다운 기녀 모든 걸 다 서포팅 해줄 만한 정말 몸종 출신 여자 다 다른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양갓집 여자였지만 아버지가 반역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종으로 떨어진 비련의 여인 막 도와주고 싶은 여인 너무너무 고고한 왕가의 공주 아까 그거 얼굴 한번 봤다고 속이는 것처럼 당찬 안주인 같은 여자 심지어 용왕의 딸 엑조틱한 여자 심지어 내 보디가드로 이 세상 최고의 전문 킬러 칼잡이 여자 이런 8명의 여자들을 주변에 쫙 둘러놓고 양소유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게 양소유의 삶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고 하는 거죠.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구멍 엄청 좋아했겠네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엄청 좋아했는데 뒷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뒷부분을 잘라버린 것도 있습니다. 왜 남성 판타지의 어떤 그 즐거운 여행으로만 그렇습니다. 생각한다면 뒷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남성 판타지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 19세기의 옥루몽이라는 작품입니다. 구운몽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데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건데 분량으로는 이 구운몽이 한 5배 정도로 길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진짜 뒷부분에 복잡한 깨달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 계속해서 신나게 인생을 더 즐겨라는 진행형으로 끝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바치는 소설이 통속 소설로 변신했군요. 그렇죠. 재미로 치면 옥루몽이라는 작품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다채롭고. 근데 이제 엄마에게 보내드리는 작품이지만 작품 자체도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라는 뜻이고 거기서 또 하나 발전해 나간 소설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이 스토리의 기본 어떤 뼈대가 재밌었다는 뜻이겠죠. 네. 어떤 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네. 양반들이 향유하는 소설 작품들과 평민층이 향유하는 소설 작품들을 두 개를 같이 겸비해서 그 이후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하는 작품이 바로 구운몽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민들이 보기에도 재밌는 뭐 깊이 무슨 깨달음 그게 무슨 재밌는 판타지 모험담인데요. 그걸로 읽어낼 수도 있고 뭔가 진지함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이 모든 거를 그렇기에 제가 감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1, 2, 3위를 다투는 작품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구운몽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생 후에 내 생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충실히 재미있게 속고 속이는 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뭐냐?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한 2-3단계 밑으로 좀 속고 속이는 장난 정말 아주 질펀하고 이 사람 너무 품이 없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보단 2-3단계 밑으로 조금 경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구운몽을 읽고 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살 필요 없답니까? 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높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한 2-3단계 확 내려가지고 내가 지금 남들이 생각하는 롤 역할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서 행복하게 아무데나 가다 길거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경치라도 구경하고 힘들면 앉아가지고 뭐야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갈 거 아무튼 이렇게 나라면 하지 않을 것 같아 보다는 좀 더 밑으로 그러니까 양반 소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너무 품위를 지켜서 재미없어요 요즘 분들이. 그거보다는 상당히 속되게 노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속고 속이는 게. 네.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재밌었겠다. 양소희는 속으면서도 재밌었고 속았다는 것 때문에도 재밌고 또 자기도 남 몰래 속이면서 아니 남장을 하고 그거 한번 보겠다고 들어가서 막 여자처럼 말하면서 막 음악을 연주하면서 잘 안 보여요. 또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보려고 또 앞으로 조금 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이야 정말 이렇게 좀 경박하냐 옛날 양반 네. 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와 높이를 조금 한 두세 단계 내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운몽 이렇게 재밌는 얘기인 줄 정말 몰랐는데 네. 이 구운몽을 요새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좀 쉽게 네. 재밌게 그렇게 새로 펴낸 책은 없습니까? 뭐 구운몽 번역은 많이 돼 있죠. 너무 어렵게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느 좀 출판 해주세요. 아니 근데 어느 출판사에서도 저보고 해달라 안 한. 이게 이제 하면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1년 반 정도 제가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판본도 막 대조해야 돼. 또 이게 그 출신이 학자다 보니까 정확히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서도 재밌게 특히 시를 이해 못해서 재미가 없거든요. 옛날 사람의 연애는 다 시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70년대에 있었던 어떤 속어나 이런 거 보면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 말로 쫙 풀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디에서도 저보고 이걸 하라고 안 해서 괜히 이거에 시간을 들이느니 제 원래 하고 있는 소설 창작에 전념하는 게 더 낫겠다. 1년 반이면 소설 장편 소설 하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유광수 교수님과 김만중의 구운몽을 재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통찰이 없어도 좋다. 재미와 흥미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성진처럼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유광수 교수님의 책 욕망으로 있는 조선 고전담 속의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모라는 화중왕이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